서울의 번잡함이 한풀 꺾인 경기도의 한적한 빌라촌. 회색빛 건물들 사이로 드문드문 심어진 나무들이 계절의 변화를 힘겹게 증명하고 있는 동네였다. 그곳에 3층짜리 빌라 꼭대기층에 민수와 수진, 그리고 그들의 삶의 이유이자 무개인 6달 된 딸 혜운이가 살고 있었다. 집안은 항상 아기 분유 냄새와 삶의 고단함이 뒤섞인 묘한 향으로 가득했다. 거실 한쪽 벽은 혜운이의 사진들로 채워져 있었지만 사진 속 웃는 아기의 모습과 현실의 고요한 공기는 어딘지 모르게 어울리지 않았다. 혜운이는 태어날 때부터 허리 아래로는 감각이 없는 아이였다. 의사들은 희망적인 말을 아꼈고 부부의 세상은 그날 이후로 빛을 잃고 소리 없는 전쟁터가 되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 민수는 재택근무를 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다. 그의 등은 언제나 컴퓨터 모니터를 향해 굽어 있었고 밤늦도록 타닥거리는 키보드 소리는 집안의 유일한 소음일 때가 많았다. 그는 강해져야만 했다. 아내 앞에서. 그리고 스스로에게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다. 하지만 어깨를 짓누르는 대출금과 병원비, 그리고 딸아이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되어 그의 숨을 조여왔다. 수진은 간호사였다. 그녀는 누구보다 생명의 소중함과 위태로움을 잘 알았다. 하지만 자신의 아이에게 닥친 현실 앞에서는 그 어떤 의학 지식도 위로가 되지 못했다. 그녀는 혜운이를 위해 기꺼이 직장을 그만두었다. 그녀의 하루는 혜운이의 기저귀를 갈고 정해진 시간에 맞춰 분유를 먹이고 뻣뻣한 아기의 다리를 주무르는 물리치료로 채워졌다. 밤에는 작은 숨소리 하나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며 선잠을 잤다. 그녀의 눈가에는 지워지지 않는 그늘이 깊게 자리 잡았고 한때 맑았던 웃음은 희미한 미소로 대체된 지 오래였다.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사랑했지만 지쳐 있었다. 대화는 줄었고 서로의 눈을 마주하는 대신 허공을 바라보는 시간이 늘었다. 때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함께 걷고 있는 것 같은 절망감에 사로잡히기도 했다. 그런 잿빛 일상에 아주 작은 온기를 불어넣은 것은 바로 몽이었다. 몽이는 3달 전 수진이 우연히 들른 유기견 보호소에서 데려온 작고 깡마른 개였다. 철창 안에서 수많은 개들이 살기 위해 지저대고 있을 때 몽이만이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눈으로 허공을 보고 있었다. 그 눈빛이 마치 자신의 모습 같아. 수진은 홀린 듯 철창문을 열어달라고 부탁했다. 민수는 처음에는 반대했다. 가뜩이나 힘든데 개까지 어떻게 돌보냐는 현실적인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아내의 텅 빈 눈에 아주 오랜만에 생기가 도는 것을 보고는 차마 거절하지 못했다. 그렇게 몽이는 그들의 가족이 되었다. 몽이는 유난히 조용한 개였다. 헛짖음이 없었고 집안을 어지럽히는 일도 거의 없었다. 그저 그림자처럼 수진의 뒤를 따르거나 민수가 일하는 책상 아래에 조용히 엎드려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 그런 몽이에게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었다. 바로 혜운이에 대한 지극한 관심이었다. 몽이는 마치 자신이 혜운이의 수호천사라도 되는 것처럼 아기 침대 곁을 떠나지 않았다. 혜운이가 작은 뒤척임이라도 보이면 몽이는 잠에서 깨어나 젖은 코를 킁킁거리며 아기의 상태를 살폈다. 수진이 혜운이에게 분유를 먹일 때면 몽이는 그녀의 발치에 얌전히 앉아 꼬리를 살며시 흔들었다. 그 모습은
고된 육아에 지친 수진에게 말없는 위로가 되어 주었다. 몽기야, 우리 혜운이 잘 지켜줘야 해. 수진은 종종 몽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렇게 속삭였다. 그러면 몽이는 알아들었다는 듯 그녀의 손등을 부드럽게 핥았다. 민수 역시 일에 지쳐 잠시 머리를 식힐 때면 아기 침대 옆에 웅크린 몽이와 그 안에서 평화롭게 잠든 혜운이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짓곤 했다. 그것은 이 집안에 남은 유일한 평화의 풍경이었다. 사건이 일어난 날은 유난히 굳은 비가 내리는 밤이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는 스산했고 집안의 공기는 평소보다 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혜운이는 그날따라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 미열이 있었고 평소보다 더 많이 보챘다. 수진과 민수는 몇 시간을 번갈아 아기를 안고 달래 겨우 재울 수 있었다. 시계는 자정을 넘어가고 있었다. 수진은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소파에 쓰러지듯 누웠다. 민수도 모니터 앞에서 잠시 눈을 감았다. 제발 오늘 밤만이라도 무사히 지나가 주기를. 두 사람의 마음은 간절했다. 집안에는 오직 민수의 컴퓨터 펜이 돌아가는 낮은 소음과 창밖의 빗소리만이 희미하게 울렸다. 그때였다. 거실 구석. 자신의 낡은 방석에서 잠들어 있던 몽이가 갑자기 몸을 일으켰다. 녀석의 귀가 쫑긋 세워졌고 코를 벌름거리며 혜운이의 방 쪽을 향해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방 안의 공기 중에서 무언가 잘못된 흐름을 감지한 듯했다. 엥, 갱. 몽이는 처음에는 아주 낮은 신음소리를 냈다. 마치 악몽이라도 꾸는 듯한 소리였다. 하지만 소리는 점점 더 다급해졌다. 녀석은 안절부절 못하며 거실과 혜운이의 방문 앞을 오가기 시작했다. 평소의 그림자 같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불안과 초조함이 역력한 움직임이었다. 소파에서 선잠이 들었던 수진이 몽이의 이상한 행동에 희미하게 눈을 떴다. 몽기야, 왜 그래? 조용히 해. 혜운이 깨겠다. 잠에 취한 목소리로 나지막이 타이르자 몽이는 잠시 움직임을 멈추고 수진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평소의 순종적인 눈빛이 아니었다. 무언가 간절하게 호소하는 절박함이 가득한 눈이었다. 그리고는 마치 결심했다는 듯 몽이는 다시 혜운이의 방으로 달려가 이번에는 문을 앞발로 긁기 시작했다. 드르륵 드르륵 신경질적인 소음이 고요한 집안에 울려 퍼졌다. 민수도 굳었던 몸을 일으켜 미간을 찌푸렸다. 저 녀석이 왜 저래? 오늘따라 유난히 시끄럽네.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몽이를 떼어놓으려던 순간이었다. 왕왕왕. 몽이가 터뜨린 날카로운 짖음은 그 집에 온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짖음이 아니었다. 온 힘을 다해 지르는 비명에 가까웠다. 고요를 찢는 그 소리에 수진과 민수의 잠이 한순간에 달아났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불길한 예감이 두 사람을 덮쳤다. 수진의 간호사로서의 직감이 경고등을 켰다. 여보, 뭔가 이상해. 두 사람은 거의 동시에 자리에서 튀어올랐다. 그리고 혜운이의 방으로 달려갔다. 문을 열자 그들을 맞이한 것은 숨막히는 침묵이었다. 아기 침대 위. 혜운이는 인형처럼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다. 작은 가슴은 오르내리지 않았고 평소 발그레하던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푸른빛이 돌고 있었다.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고 그 작은 몸에서는 어떠한 생명의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아기 침대 머리맡에 설치된 베이비 모니터의 화면은 평온한 그래프를 그리고 있었지만
그것은 기계의 오류일 뿐이었다. 혜균아, 수진의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얼어붙은 몸을 움직여 아기를 안아 올렸다. 차갑고 축 늘어진 몸.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의 등을 두드리고 배운 대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하나, 둘, 셋.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지만 몸은 수없이 반복했던 동작을 기계적으로 수행하고 있었다. 여보, 빨리 11119에 전화해 빨리. 수진의 절규에 정신을 차린 민수는 허둥지둥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그의 손가락은 사시나무처럼 떨려 번호를 제대로 누르기조차 힘들었다. 주소를 외치는 그의 목소리는 공포로 갈라져 나왔다. 시간이 영혼처럼 흘렀다. 수진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쏟아졌지만 그녀의 손은 멈추지 않았다. 제발, 혜훈아, 제발 눈 좀 떠봐. 엄마야. 그녀의 간절한 외침은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다. 그 아비규환의 순간에도 몽이는 멈추지 않고 지저댔다. 마치 꺼져가는 작은 생명의 불씨를 향해 있는 힘껏 바람을 불어넣으려는 듯 필사적으로 짖고 또 짖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멀리서 희미하게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질 무렵 수진의 품에 안긴 혜운이의 작은 몸이 미세하게 경련하더니 컥 하는 소리와 함께 희미한 숨을 토해냈다. 그토록 기다렸던 생명의 신호였다. 구급대원들이 들이닥쳤을 때 혜운이는 겨우 미약한 호흡을 되찾은 상태였다. 그들은 신속하게 아기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응급처치를 하며 병원으로 향했다. 민수는 넋이 나간 채 운전대를 잡고 구급차의 뒤를 따랐고 수진은 구급차 안에서 혜운이의 차가운 손을 붙잡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텅 빈 집에는 문을 향해 필사적으로 짖어대던 몽이만이 남아있었다. 녀석의 울음 섞인 짖음 소리는 멀어지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 위로 애처롭게 울려 퍼졌다. 마치 자신의 임무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그 작은 생명을 끝까지 지켜달라고 하늘에 호소하는 것만 같았다. 그날 밤 보잘것없던 유기견 한 마리가 일으킨 기적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대학병원 응급실의 차가운 공기와 소독약 냄새는 수진에게 익숙한 것이었지만 보호자로서 그 공간에 존재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고통이었다. 혜운이는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작은 인큐베이터 안에서 안정을 되찾고 있었다. 작은 몸에 여러 개의 선을 매달고 잠든 아이의 모습을 수진과 민수는 유리벽 너머에서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천원이었습니다. 혜운이의 주치의인 백 교수가 두 사람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안도감과 함께 경외심이 섞여 있었다. 아기의 무호흡증은 갑작스럽게 찾아오고 특히 가정에서는 발견이 늦어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분만 더 늦었어도 정말 위험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발견하셨습니까? 수진은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 순간의 공포가 다시 떠올라 몸이 떨렸다. 민수가 대신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잠겨 있었다. 저희가 발견한 게 아닙니다. 저희 집개가 몽기가 알려줬습니다. 백 교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걔 말입니까? 네, 평소에는 짖지도 않는 녀석인데 마치 미친 것처럼 짖어대며 저희를 깨웠습니다. 그 아이가 아니었다면 저희는
저희는 혜운이를 잃었을 겁니다. 민수의 말에 백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가끔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동물, 특히 개는 인간이 감지하지 못하는 미세한 변화를 느끼는 능력이 있다고들 하죠. 혈당 변화나 발작의 전조를 감지하는 훈련견들처럼요. 대개 강아지는 훈련을 받지 않았음에도 아기와의 깊은 유대감으로 생명의 신호를 감지한 모양입니다. 정말 기적이군요. 혜운이는 대단한 수호천사를 둔 셈입니다. 수호천사. 그 말은 부부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며칠 후 혜운이는 무사히 퇴원했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현관문 앞에서 꼬리를 치며 그들을 맞이하는 몽이를 보고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들은 말없이 몽이를 끌어안았다. 고마움, 미안함, 그리고 경이로움이 뒤섞인 포옹이었다. 몽이는 그저 낑낑거리며 두 사람의 얼굴을 핥을 뿐이었다. 그날 이후 집안의 풍경은 미묘하게 변했다. 여전히 고단한 일상은 계속되었지만 절망의 그림자는 한꺼풀 거쳐나갔다. 그 자리에는 감사와 희망이라는 작은 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부부는 이제 몽이를 단순한 애완견으로 대하지 않았다. 몽이는 가족의 서열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은 존경받는 구성원이었다. 최고급 사료와 푹신한 새 방석, 그리고 온갖 장난감들이 몽이에게 주어졌다. 하지만 몽이는 그런 것들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 녀석의 일과는 여전히 혜운이의 침대 곁을 지키는 것이었고 그 충성스러운 눈빛은 단 한순간도 변하지 않았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계절이 바뀌고 있었다. 앙상했던 나뭇가지에 연두빛 새순이 돋아나고 세상은 거짓말처럼 다시 따스한 햇살로 가득 찼다. 혜운이는 기적의 밤 이후 눈에 띄게 건강해졌다. 칭걸거림이 줄었고 방긋방긋 웃는 횟수가 늘었다. 그 웃음소리는 집안에 퍼지는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다. 민수와 수진의 얼굴에도 조금씩 웃음이 돌아왔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주말 오후였다. 민수는 모처럼 혜운이를 돌보고 수진은 잠시 휴식을 취하며 현관 앞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눈에 젖은 채 문 앞에 놓인 낡은 종이 상자 하나가 들어왔다. 택배 송장도 보내는 사람의 이름도 없었다. 누가 봐도 오래되어 보이는 비에 젖어 흐물흐물해진 상자였다. 여보, 이거 당신 거예요. 수진의 물음에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호기심의 수진은 상자를 집 안으로 들여왔다. 상자는 보기보다 가벼웠다.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자 안에는 낡고 빛바랜 아기용품 몇 가지가 들어있었다. 손때 묻은 딸랑이 보풀이 일어난 다며 그리고 작은 은으로 된 장식품이었다. 그리고 그 아래 비닐에 한 번 더 쌓인 낡은 편지 봉투 하나가 있었다. 이게 다 뭐지? 수지는 민수를 불렀다.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아 편지 봉투를 가운데 두고 한동안 망설였다. 봉투는 이름 없이 혜운이의 새 부모님께 라고만 적혀 있었다. 마침내 민수가 결심한 듯 편지를 집어들고 조심스럽게 봉했다. 안에서는 곱게 접힌 편지지 몇 장이 나왔다. 조금은 서툴지만 정갈한 글씨체였다. 혜운이의 새 부모님께 이 편지를 읽고 계실 때쯤이면 저희 혜운이가 부디 두 분의 따뜻한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이런 방식으로 갑작스럽게 연락을 드리는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저는 혜운이의 친엄마, 현주의 아주 오랜 친구입니다. 현주가 세상을 떠나기 전 저에게 남긴 마지막 부탁을 이제야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편지의 첫 구절부터 수진과 민수는 숨을 멈췄다. 현주, 혜운이의 친엄마 이름이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났다고 현주는 누구보다 강하고 따뜻한 아이였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자신의 아이만큼은 세상 전부를 주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현주에게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현주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혜운이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혜운이를 떠나보내던 날, 현주는 며칠을 뜬 눈으로 울며 보냈습니다.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아이를 위한 최후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쓰게 된 진짜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바로 몽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몽이라는 이름을 가진 작은 개 한 마리가 혜운이 곁에 있지는 않습니까? 수지는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를 뻔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민수의 눈도 충격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었다. 몽기는 원래 현주의 개였습니다. 현주가 세상에서 가장 의지했던 유일한 가족이었죠. 혜운이를 떠나보낸 후 현주는 몽이마저 돌볼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차마 보호소에 보낼 수는 없었고 그렇다고 곁에 둘 수도 없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고민하던 현주는 어느 날 밤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몽이는 내게 기적 같은 아이였어. 어쩌면 우리 혜운이에게도 기적이 되어줄지 몰라. 그리고 현주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두 분이 사시는 동네 근처에 몽이를 두고 왔다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아주 만약에라도 몽이가 혜운이를 찾아가 준다면 자신을 대신해 아이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것은 어미의 비논리적이고 절박한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편지는 계속되었다. 만약 몽이가 정말로 혜운이 곁에 있다면 부디 이 아이를 거두어 주십시오. 몽이는 현주가 혜운이에게 남긴 마지막 사랑이자 살아있는 유산입니다. 현주는 늘 말했습니다. 자신은 혜운이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는 죄인이라고. 하지만 저는 압니다. 현주는 혜운이에게 세상 가장 위대한 선물, 바로 목숨을 구원할 수호천사를 보냈다는 것을요. 부디 저희 혜운이와 몽이를 부탁드립니다. 하늘에서 현주가 두 분께 평생 감사하며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편지는 그렇게 끝이 났다.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혜운이의 방에서 들려오는 평화로운 숨소리가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수진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인 동시에 알 수 없는 감동의 눈물이기도 했다. 그동안의 모든 조각들이 한순간에 맞춰졌다. 몽기의 유난했던 행동, 혜운이에 대한 지극한 충성심, 그리고 그 기적 같았던 밤의 비명, 그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미가 보낸 간절한 사랑의 메아리였고 시간을 뛰어넘어 전해진 기도의 응답이었다.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혜운이의 방으로 걸어갔다. 아기 침대 옆에는 몽이가 어김없이 몸을 웅크리고 잠든 아기를 지켜보고 있었다. 민수가 다가오자 몽이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 검고 깊은 눈동자 속에는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민수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몽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고맙다, 몽기야.
정말 고맙다.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몽이는 대답 대신 그의 손등을 가만히 핥았다. 수지는 식탁에 놓인 낡은 딸랑이를 집어 들었다. 그 차가운 금속의 감촉을 통해 그녀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혜운이의 친엄마 현주의 절절한 모성애를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이제 이 아이를 단순히 가여운 아이로서가 아니라 한 여인의 목숨과도 같은 사랑의 증표로서 지켜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질문들이 떠올랐다. 현주를 그토록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아넣은 것은 무엇이었을까? 편지를 보낸 친구는 누구이며 왜 이제야 나타난 것일까? 과거의 문은 이제 막 열렸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는 그들이 아직 상상하지 못하는 또 다른 비밀과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음을 그때의 두 사람은 알지 못했다. 편지가 남긴 충격과 감동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수진과 민수는 며칠 동안 현주라는 이름과 몽이가 이어준 기적적인 인연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제 몽이는 그들에게 단순한 수호천사를 넘어 혜운이의 뿌리와 연결된 살아있는 증거이자 한 여인의 위대한 모성애를 증명하는 존재가 되었다. 두 사람은 혜운이를 위해서라도 현주의 삶에 대해 더 알아야 한다는 막연한 책임감을 느꼈다. 그들은 편지 외에 주어진 단서가 거의 없다는 사실에 막막해했다. 상자 안에 있던 낡은 담요 구석에 희미하게 박힌 세탁소 상표가 유일했다. 은혜 세탁소. 아주 흔한 이름이었다. 하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인터넷 지도를 펼쳐놓고 서울과 경기권의 모든 은혜 세탁소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수십 개의 업체가 검색되었지만 그는 하나하나 전화를 걸어 오래된 아기 담요에 대해 물었다. 대부분은 그런 것을 기억할 리 없다는 차가운 대답뿐이었다. 그러다 며칠 만에 서울의 오래된 서민 동네인 신림동의 한 세탁소 주인이 희미한 기억을 더듬어냈다. 아기 담요라. 글쎄요, 하도 오래돼서. 혹시 담요 끝에 작은 곰돌이 자수가 박혀 있던가요? 수지는 놀라 담요를 다시 확인했다. 정말로 세탁 상표 반대편 구석에 거의 달아 보이지 않는 작은 곰돌이 자수가 있었다. 네, 맞아요. 기억나세요? 아이고, 그걸 기억하고 말고요. 몇 년 전에 우리 세탁소에 자주 오던 젊은 아가씨가 있었는데 항상 품에 작은 개를 안고 다녔죠. 얼굴은 참 예뻤는데 늘 어딘가 슬퍼 보였어요. 그 아가씨가 아기 옷이랑 담요를 몇 번 맡겼는데 어느 날부터 발길이 뚝 끊겼지. 무슨 사정이 있는 것 같았는데 늘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게 꼭 누군가에게 쫓기는 사람 같았어요. 쫓기는 사람. 그 말은 수진의 가슴에 차갑게 박혔다. 현주는 단순히 가난 때문에 혜운이를 떠나보낸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들의 조용한 탐색이 진행되는 동안 평화롭던 빌레는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은 일들이었다. 어느 날 밤, 민수가 창밖을 내다보다가 빌라 입구 가로등 아래에 한 남자가 오랫동안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남자는 검은 모자를 푹 눌러쓰고 있어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겠거니. 민수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며칠 후에는 아침에 현관문을 나선 수진이 집 앞에 놓아둔 분리수거함이 어지럽게 파헤쳐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고향이라도 다녀갔나 보다. 그녀 역시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이 반복되자 불안감은 안개처럼
서서히 피어올랐다. 가장 먼저 위험을 감지한 것은 몽이었다. 녀석의 행동은 눈에 띄게 변했다. 이전에 차분한 경계심이 아니었다. 이제 몽이는 날카로운 경계 태세를 유지했다.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보는 시간이 길어졌고, 낯선 차 소리나 발소리가 들리면 낮고 위협적인 으르렁거림을 흘렸다. 수진과 민수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목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나오는 맹수의 소리였다. 특히 몽이는 수진이 혜운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산책을 나서는 것을 극도로 불안해했다. 빌라 단지를 벗어나 큰 길로 나가는 골목 어귀에 다다르면 몽이는 길을 막아서며 꼼짝도 하지 않았다. 마치 그 너머에 보이지 않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온몸으로 경고하는 듯 했다. 몽기야, 왜 그래? 괜찮아. 수진이 아무리 달래도 몽이는 요지부동이었다. 결국 산책은 언제나 빌라 단지 안을 맴도는 것으로 끝났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지역 인터넷 신문사에서 몽이와 혜운이의 기적 같은 사연을 듣고 취재를 요청해온 것이다. 무호흡증 아기 살린 기적의 유기견. 그 감동 스토리 같은 자극적인 제목을 달고 싶어하는 눈치였다. 민수와 수진은 처음에는 단호히 거절했다. 조용한 삶을 방해받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기자는 끈질겼다. 세상에 좋은 이야기를 전하고 싶을 뿐이라며 아이와 강아지의 유대감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설득했다. 결국 두 사람은 마지못해 인터뷰에 응했다. 단, 혜운이의 얼굴과 가족의 신상은 최대한 공개하지 않는다는 조건이었다. 며칠 후 기사는 온라인에 퍼져나갔다. 수호천사몽이 작은 생명을 구하다. 기사는 예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다. 사람들은 감동적이라며 댓글을 달았고, 동물보호단체에서는 감사패를 보내오기도 했다. 부부는 잠시나마 자신들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주었다는 사실에 작은 보람을 느꼈다.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불러올지 그때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기사가 나간 지 일주일쯤 지난 늦은 밤이었다. 민수는 여느 때처럼 마감에 쫓겨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수진과 혜운이는 깊이 잠들어 있었고, 집안은 키보드 소리만이 고요를 깨고 있었다. 그때 민수의 휴대폰 화면에 낯선 번호로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다. 스팸이겠거니 무시하려던 그의 눈에 메시지 미리 보기에 뜬 몇 글자가 얼어붙게 만들었다. 혜운이 잘 크고 있더군. 민수의 심장이 쿵 바닥으로 떨어졌다. 손이 차갑게 식어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 전체를 열었다. 나의 딸을 데리고 감동적인 쇼를 벌이는 기분이 어때? 내 놈들이 영웅 행세를 하는 동안 진짜 아비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지. 몽이라고 했던가 그 개새끼 원래 내 거였어. 현주가 훔쳐 달아난 내 개라고. 메시지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조만간 찾으러 가지. 내 딸, 그리고 내게 곱게 돌려줄 준비나 하고 있어. 발신자는 민혁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혜운이의 생부, 현주를 쫓던 바로 그 그림자였다. 그가 인터넷 기사를 보고 그들을 찾아낸 것이다. 민수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분노와 공포가 한꺼번에 몰아쳐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는 벌떡 일어나 거실을 서성였다. 잠든 아내와 딸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그때였다. 으르르, 크르릉. 창가에 있던 몽이가
등을 활처럼 구부리고 털을 곤두순 채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창밖을 향해 맹렬하게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마치 창밖에 그 메시지를 보낸 장본인이 서 있기라도 한 것처럼 몽의 으르렁거림은 더 이상 경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한 적이 가득 찬 일촉즉발의 선전포고였다. 민수는 마른 침을 삼키며 천천히 창가로 다가갔다. 그리고 커튼 틈으로 조심스럽게 밖을 내다보았다. 빌라 건너편 어둠 속에 잠긴 놀이터의 벤치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남자는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그 불빛이 희미하게 그의 얼굴 윤곽을 드러냈다. 그는 이쪽을, 정확히는 민수의 집 창문을 똑바로 올려다보고 있었다. 입계는 비릿하고 잔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과거의 그림자는 이제 더 이상 희미한 형체가 아니었다. 그것은 분명한 실체를 가지고 가장 가까운 곳까지 다가와 그들의 평화를 조롱하고 있었다. 집안의 작은 행복을 지키기 위한 피할 수 없는 싸움이 다가오고 있었다. 민수의 세상은 그날 밤 이후로 잿빛으로 변했다. 창밖에 남자가 남긴 비릿한 미소와 휴대폰에 선명히 찍힌 협박 메시지는 현실이 되어 그들의 일상을 옥죄어왔다. 민수는 그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그가 보여준 메시지와 창밖의 남자에 대한 증언만으로는 경찰이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았다. 남자는 이미 사라진 후였고 직접적인 폭행이나 위협이 가해진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접근 금지 같은 실질적인 조치는 취하기 어려웠다. 경찰은 순찰을 강화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남긴 채 돌아갔다. 그날부터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닌 스스로를 가둔 감옥이 되었다. 민수는 현관문에 최신 디지털 도어록과 함께 육중한 보조 자물쇠를 추가로 설치했다. 창문이란 창문에는 모두 방범창을 달았다. 그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었다. 컴퓨터 모니터 대신 거실과 현관을 비추는 CCTV 화면을 하루 종종 들여다보는 것이 그의 새로운 일과가 되었다. 밤에는 잠을 자는 대신 소파에 앉아 작은 소리 하나에도 귀를 기울이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수진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그녀는 혜은이를 품에 안고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창문을 여는 것조차 두려웠고 낯선 벨소리라도 울리면 심장이 멎는 듯했다. 한때 혜은이의 웃음소리로 채워졌던 집은 이제 숨막히는 긴장감과 공포로 가득 찼다. 민혁이라는 이름의 그 남자는 그들의 공포를 즐기기라도 하듯 교묘한 방식으로 압박의 수위를 높여갔다. 그는 더 이상 직접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 대신 몽이와 혜은이의 사연을 다룬 낡은 인터넷 기사 아래에 익명의 아이디로 댓글을 달기 시작했다. 이 가족 쇼하는 거 역겹네. 애 아빠는 따로 있는데 걔가 주인을 잘못 만났군. 곧 진짜 주인이 데리러 갈 테니 기다려라. 그뿐만이 아니었다. 어느 날 아침 수진은 문 앞에 놓인 작은 상자를 발견하고 경악했다. 안에는 목이 꺾인 채 죽어있는 작은 새 한 마리가 들어있었다. 명백한 경고였다. 발신자 없는 전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걸려왔고 받으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은 채 끊어지기 일쑤였다. 민혁은 그들을 직접 공격하는 대신 정신적으로 서서히 말려 죽이려 하고 있었다. 이 숨막히는 공포는 몽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졌다. 녀석은 사료를 거의 먹지 못해 눈에 띄게 말라갔다. 하지만 그 충성스러운 눈빛의 경계심은 단 한순간도
무뎌지지 않았다. 몽이는 이제 혜운이의 침대 옆이 아닌 현관문 바로 앞에 자리를 잡았다. 온몸의 근육을 긴장시킨 채 작은 소리에도 즉각 반응할 수 있도록. 웅크린 모습은 마치 장전된 총과도 같았다. 녀석은 이 집의 마지막 보루이자 살아있는 최후의 방어선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피할 수 없는 그날이 왔다. 그날은 민수가 어쩔 수 없이 집을 비워야만 했다. 혜운이의 치료와 관련된 중요한 서류를 병원에 직접 제출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는 몇 번이고 망설였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었다. 문 절대 열어주지 마. 누구든 무슨 일이 있어도 경찰에 바로 신고하고. 민수는 수십 번 다짐을 받은 후에야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그가 떠나자마자 집 안에는 수진과 혜운이 그리고 몽이만이 남았다. 수진은 불안한 마음에 모든 문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혜운이를 품에 꼭 끌어안은 채 거실 소파에 앉았다. 몽이는 그런 그녀의 발치에 바싹 붙어 앉아 현관문을 노려보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초인종이 울렸다. 띵동. 수진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화면 속에는 모자를 푹 눌러쓴 민혁이 서 있었다. 그는 카메라를 향해 섬뜩하게 웃어 보였다. 수진 씨, 맞지? 나 혜운이 아빠야. 우리 딸 좀 보러 왔어. 돌아가세요. 당장 신고할 거예요.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치며 휴대폰에 필 인류 단축키를 눌렀다. 오호, 사람 성의를 무시하면 쓰나. 문 안 열면 내가 열고 들어가지. 뭐. 그의 목소리는 광기로 가득 차 있었다. 쿵쿵쿵 이내 문을 발로 차는 육중한 소리가 집 안을 울렸다. 수진은 비명을 지르며 혜운이를 안고 뒷걸음질 쳤다. 몽이는 이빨을 다 드러낸 채 문을 향해 미친 듯이 지저대기 시작했다. 쾅. 마침내 육중한 소리와 함께 디지털 도어록이 박살나고 보조, 자물쇠가 휘어지며 문이 거칠게 열렸다. 민혁이 비틀린 미소를 지으며 집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수진과 혜운이를 향해 천천히 다가왔다. 내 딸 일이네. 그리고 저 개새끼도. 그가 수진을 향해 손을 뻗는 순간이었다. 규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짐승의 포효와 함께 몽이가 튀어올랐다. 번개와도 같은 움직임이었다. 녀석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민혁이 내뻗은 팔뚝을 향해 온 체중을 실어 몸을 날렸다. 그리고 강력한 턱으로 그의 팔을 물고 늘어졌다. 악, 이 미친 개새끼가. 민혁의 고통스러운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는 팔을 미친 듯이 흔들며 몽이를 떼어내려 했지만 몽이는 절대 물러서지 않았다. 녀석의 턱은 마치 강철 집게처럼 그의 팔에 박혀 있었다. 민혁은 발로 몽이의 옆구리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머리를 내리쳤지만 몽이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고 더욱 세게 그의 팔을 물 뿐이었다. 녀석의 눈에는 오직 자신의 작은 주인을 지켜야 한다는 절대적인 사명감만이 불타고 있었다.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민혁의 욕설과 고함, 혜운이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 그리고 모든 것을 걸고 싸우는 몽이의 거친 숨소리가 뒤엉켰다. 수진은 공포에 질려 구석에 주저앉은 채 그저 안 돼 라는 말만 되뇌었다. 바로 그때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민혁이 문을 부수는 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이 신고를 한 것이었다. 경찰 2명이 곤봉을 든 채
집 안으로 들이닥쳤다. 멈춰, 다들 꼼짝 마. 경찰은 눈앞의 광경에 잠시 할 말을 잃었다. 팔에서 피를 흘리며 개와 사투를 벌이는 남자, 구석에서 아기를 끌어안고 울부짖는 여자. 모든 상황은 명백했다. 경찰은 즉시 민혁을 제압했다. 그의 팔에서 몽이를 떼어내는 데는 성인 남자 2명의 힘이 필요했다. 팔이 자유로워진 민혁은 바닥에 쓰러진 몽이를 향해 다시 달려들려 했지만 경찰의 곤봉에 저지당한 차에 수갑이 채워졌다. 그는 끌려나가면서까지 수진을 향해 악에 바친 소리를 질렀다. 이게 끝인 줄 알아. 내가 반드시. 그의 저주는 경찰차의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멎었다. 모든 것이 끝나자 집 안에는 혜운이의 울음소리만이 남았다. 수진은 정신을 차리고 피투성이가 된 차에 바닥에 쓰러져 헐떡이는 몽이에게 달려갔다. 몽이는 민혁에게 맞은 상처로 온몸이 성한 곳이 없었고 입가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녀석은 마지막 힘을 다해 꼬리를 흔들며 수진의 손을 핥았다. 괜찮다고, 이제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만 같았다. 수진은 영웅처럼 자신의 가족을 지켜낸 작은 개를 끌어안고 하염없이 울었다. 오늘 이 작은 생명체는 단순한 충성을 넘어선 위대한 용기를 증명해 보였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될 터였지만 수진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세상 가장 용감한 수호천사가 바로 곁에 있었기 때문이다. 민혁의 체포는 끝이 아닌 또 다른 전쟁의 서막이었다. 그는 유치장에서 폭행 피해자 행세를 하며 단지 자신의 딸을 보고 싶었을 뿐인데 미친 개에게 공격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의 변호사는 언론에 이 사건을 부성애에 대한 과잉 방어로 포장하려 시도했다. 이제 싸움은 물리적인 위협을 넘어 혜운이의 양육권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법적 그리고 여론의 전쟁으로 번져나갔다. 민수와 수진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다. 그들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민혁의 실체를 증명하기 위한 모든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신림동 세탁소 주인의 증언, 민혁이 보냈던 협박 메시지와 익명의 댓글들, 그리고 현관문에 남겨진 죽은 새 사진까지. 그동안 그들을 옥죄해왔던 공포의 증거들이 이제는 그들을 지키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기적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다. 그들의 사연이 뉴스를 통해 더 널리 알려지자 한 여성이 익명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을 해왔다. 그녀는 바로 현주의 오랜 친구이자 부부에게 첫 편지를 보냈던 사람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어서 지켜볼 수만은 없다며 현주가 민혁에게 당했던 끔찍한 가정폭력에 대해 증언해 주기로 결심했다. 현주가 남긴 일기장과 병원 진료 기록까지. 그녀의 증언은 민혁의 추악한 과거를 낱낱이 드러내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마침내 법정에 서는 날이 왔다. 법정은 차가운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민혁은 잘 다려진 양복을 입고 선량한 피해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의 변호사는 감정에 호소하며 한때의 실수를 뉘우치고 딸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연기했다. 하지만 수진이 증인석에 섰을 때 법정의 공기는 바뀌었다. 그녀는 떨지 않았다.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그녀는 현주의 편지와 몽이의 기적, 그리고 민혁이 가해온 공포에 대해 이야기했다. 재판장님, 가족은 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목숨을 걸고 서로를 지켜주는 것이 가족입니다. 저희는 혜운이의 법적인 부모이기 이전에 혜운이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진짜 가족입니다. 그리고 저희 곁에는 혜운이의 친엄마가 보낸 세상 가장 위대한 사랑의 증표이자 저희 가족을 온몸으로 지켜낸 영웅 몽이가 있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증언과 이후 제시된 압도적인 증거들 앞에서 민혁의 위선적인 가면은 산산조각 났다. 재판장은 최종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박민혁의 친권은 영구히 상실되었음을 선고한다. 또한 피해자 가족에 대한 영구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린다. 땅땅땅 판사의 망치 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수진은 민수를 부축한 채 주저앉아 눈물을 터뜨렸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가족에게는 새로운 평화가 찾아왔다. 더 이상 CCTV 화면을 들여다볼 필요도 낯선 소리에 가슴을 졸일 필요도 없었다. 몽이의 상처도 깨끗이 아물었다. 녀석은 다시 예전처럼 혜운이의 침대 곁을 지키는 조용한 수호천사의 자리로 돌아왔다. 그리고 어느 따스한 봄날 오후 두 번째 기적이 찾아왔다. 거실 바닥에서 물리치료 중이던 혜운이는 손에 닿지 않는 알록달록한 공을 향해 필사적으로 팔을 뻗고 있었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아이는 이내 짜증 섞인 울음을 터뜨렸다. 그때 곁에 누워있던 몽이가 조용히 일어나 코로공을 툭 밀어 혜운이 앞으로 가져다 주었다. 혜운이는 울음을 그치고 몽이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치 몽이의 응원에 힘이라도 얻은 듯 아이는 응 하는 기합소리와 함께 온 힘을 다해 팔로 바닥을 밀었다. 그러자 아무런 감각이 없던 혜운이의 하반신이 아주 조금, 정말 기적처럼 앞으로 끌려나갔다. 스스로의 힘으로 몸을 움직인 생애 첫 움직임이었다. 수진과 민수는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눈앞에서 벌어진 작은 기적에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몽이는 그저 혜운이의 얼굴을 핥아주며 칭찬할 뿐이었다. 그날 이후 부부는 결심했다. 자신들이 겪은 이 기적과 현주의 희생, 몽이의 사랑을 그냥 가슴에만 묻어둘 수는 없다고.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현주처럼 폭력에 고통받는 미혼모들을 돕기 위한 작은 재단을 만들기로 했다. 재단의 이름은 현주의 빛이라고 지었다. 그들이 받은 사랑의 빛을 이제는 다른 어두운 곳에 비춰주기 위함이었다. 시간이 흘러 1년 뒤 따스한 햇살이 쏟아지는 주말 오후의 공원. 이제 막 걸음마를 뗀 혜운이가 까르르 웃으며 잔디밭 위를 아장아장 걷고 있었다. 그 뒤를 건강하고 늠름해진 몽이가 행복한 표정으로 따르고 있었다. 아이가 넘어질 뻔하면 몽이는 어느새 다가가 자신의 몸으로 아이를 부드럽게 받쳐주었다. 민수와 수진은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평화롭게 바라보며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이 없었다. 폭풍우를 겪고 난 뒤 더 단단해진 사랑과 신뢰만이 가득했다. 여보, 그거 알아. 수진이 민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속삭였다. 우리에게 진짜 기적은 혜운이의 병이 낫는 것도 민혁에게서 이긴 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 그럼 뭔데? 부서진 과거의 조각들을 모아서 이렇게 더 단단하고 완전한 사랑을 만들어낸 거, 바로 우리 자신이 기적이었던 거야.
민수는 아내의 말에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저 멀리서 몽이의 목을 꼭 껴안고 행복하게 웃는 딸아이를 바라보았다. 한때는 버려졌던 작은 개와 아픔을 안고 태어난 작은 아이,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두 사람. 이제 그들은 세상 가장 완벽한 가족이 되어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었다. 하늘 위, 구름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이 마치 세상을 떠난 현주가 보내는 따스한 미소 같았다. 그녀가 남긴 위대한 사랑의 유산은 땅 위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적으로 피어나고 있었다.